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도시재생 진짜 가는 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전부 건설을 신축 위주로 왔죠. 도시를.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429조가 발표됐는데 다 올렸죠. 복지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깎은 예산이 하나 있죠. 건설의 신축 예산, SOC 예산은 마이너스 20%를 깎았다. 이거는 살인적인 거죠. 어떤 부서의 예산을 5%만 깎아도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깎은 겁니다. 근데 무려 20%를 깎았다. 내년 예산 또 나왔죠?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11%를 또 깎는다고 그런다. 3년 동안 깎은 걸 확인해 보니까 30%를 깎았다. 뭘 깎았다는 거죠? 신축 예산을 깎았다. 건설 안 한다는 얘기가 비슷하다. 그럼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신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신축을 안 하고 이게 도시 재생을 한다는 거죠.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 아마 건설을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죠. 주로 장관이나 수석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설의 트랙이 두 개가 출발했다. 신축은 줄어들 것이고 도시 재생은 늘어난다. 왜 그런 거죠? 갑자기 와서?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에서 3만 불이 되면 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 재생을 안 하려면 소득을 끄집어내려면 된다. 소득은 못 끄집어내린다. 그러면 가는 거다. 그런 논리입니다. 물론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실제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도시화율, 이 증거는 뭘까? 도시화율이죠.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시작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화율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짓고 나면 또 더 지면 안 되죠. 그래서 60년대에는 강력도시가 생겨서 도시화율이 28.8%였고요. 70년대에 와서는 공업도시가 생겼죠. 포항부터 시작해서 창원까지 50.2%. 그 다음에 90년대에 와서 위성도시가 생겼죠. 그래서 57.8%. 그 다음에 90년대에 와서 신도시가 생겼죠. 79%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가지고 88%. 지금은 90%가 넘었죠. 그러면 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요. 여기 보면 영국은 50년도부터 도시화율 진행된 걸 보겠습니다. 상당히 완만합니다. 프랑스도 조금 여기서 가파르다 좀 완만해졌죠. 일본이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거의 직선으로 올라갔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빨리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성장 신축 시대가 마무리됐고요. 1차 건설 시장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15,000불에서 2만 불 때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25,000불에서 3만 불이 되면 이거는 도시 재생 시대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된다. 그 지표는 주택 보급률이죠.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103.5%다. 그러나 이거 맞는 수치 아니죠. 이거는 주택과 아파트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주택과 아파트만 살까요? 원룸과 오피스텔에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109%다. 국가는 왜 이걸 빼고 했을까요? 이거는 개인이 진 집이라서 통계를 내기가 어렵더라. 자, 결국은 이만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은 계속 지을 수 없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자, 그럼 OECD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OECD 국가 보기 전에 대한민국이 90년대 GDP 대비 건설 비중은 28.3%였죠. 2015년대에 와서 이게 반으로 떨어집니다. 2020년도는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우리가 항상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하게 되죠. OECD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35개 국가입니다. 전 세계 155개국 중에서 OECD 국가는 제가 볼 때는 자유무역을 하고 사는 나라를 OECD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 같은 나라가 한 35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OECD 국가들이 26,000불 정도 되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건설 비중이 10%에서 13%대로 간다. 뭐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한국에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모르면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언밸런스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도시 문화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좋고 안 좋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도시 재생을 이야기해서는 한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뉴타운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해야만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도시 재생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면요, 이 역사 자체가 무시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역사죠. 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거 이야기하면 2시간 해야 됩니다. 저는 딱 2분 만에 완전하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뉴타운도 1분 만에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3분 안에 이걸 다 전부 다 이해시키겠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뭡니까? 지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돈 되는 데만 살살 찾아다니면서 다 건물을 지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되는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누가? 기업들이요. 기업은 그래 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 위에 다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돈 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런데요, 여기를 돈 되는 데만 찾아가서 여기를 다 쫓아내고 자기들만 잘 살라고 아파트만 지었다. 그리고 담장을 전부 쳐가지고 옆에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앞에서 올라갔던 도로도 다 막았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와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죠. 이게 재건축이었다. 아파트만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들 와서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좀 크게 하자. 아파트만 지가 자기들만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 관공서 건물도 넣고 상가도 몇 개 넣고 잘하면 학교도 하나 넣어보자.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그럴듯하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다.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만하게 했던 것들을 이걸 5배 크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쫓아냈습니다. 전부 다 쫓아냈다. 그리고 상가고 여러 가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 젠트리피케이션만 많이 일어나고 이용하지 못했다.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 왕십리 기름 뉴타운하고 나서 거의 주저앉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자, 지금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죠. 역사적인 문제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남아있는 돈 안 되는 데만 남아있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개발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도로를 땅을 사서 만들겠다. 이게 제일 문제가 도로겠죠. 도로만 만들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가가 돈 들여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와서 일반 민간 업체들이 너무 높게 짓지 말고 7층에서 10층짜리의 재건축은 하라 이겁니다. 그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는 지금 저 사업성이 없어서 전부 해제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도시재생 딱 50% 이야기한 겁니다. 주거 지역의 도시재생만 지금 이야기한 거다. 그러나 도심지의 도시재생도 있겠죠? 도심지의 도시재생은 지금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도시재생을 간략하게 오늘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니까 이론은 딱 10초만 이야기합니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의 신기능 도입 및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재활의 물리적 측면은 달리 기존 도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개선시킨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도시재생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노후도시, 낙후도시 이것을 환경, 경제, 생활적으로 재생을 해서 지역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바로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도시재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사업성과 어떤 지역 역량을 놓고 보면 돈 될 만한 데는 이미 다 찾아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되는 곳을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안 되는 곳만 남아있어요. 어디가 남아있죠?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근린재생이라고 그랬고 도심지역에 노화된 것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도심지에 노화된 것은 사업성이 있어요. 왜? 용적률만 좀 풀어주면. 그러나 이 주거지역에 노화된 것은 사업성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에서 좀 비껴났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입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되게 된 겁니다. 많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재생을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프린트에는 안 나눠줍니다. 제 책에만 들어가요. 책을 사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에? 10년. 한국하고 일본하고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까? 20년. 혹시 저쪽에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까? 20년. 제가 이것은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 내용은 과학기술대 CEO 과정에서 하는 내용의 60%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을 거의 답습하고 있죠. 그럼 도시 재생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날까?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0년은 좀 착시한 거 아닐까? 착시 현상이고.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 전자, 조선은 일본보다 10년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착시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규모로 보나 전 세계는 미국과 일본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유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20년은 더 뒤처져 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리해봐야 도시재생이 진짜 앞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자, 결국은 국민소득입니다. 일본은 43,000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국제적으로 25,167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7,000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낸 거고요. 일본은 1989년도에 26,000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요걸 빼니까 딱 29년 차 났다. 다른 거는 시간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설만 보겠습니다. 일본은 신도시를 61년도에서 69년도에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91년부터 97년 신도시 200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요걸 빼니까 딱 30년 차 났다. 일본의 부동산 폭등은 83년부터 89년도 6년 동안 도쿄를 중심으로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00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6년간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빼니까 20년 차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부동산 버블은 일본은 1988년에서 91년도까지 대폭락을 해서 지금 반짝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주저앉았다가 지금 반짝 살아났다. 빼니까 딱 20년 차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가나과현고 그다음에 지바현 이 두 개의 도시가 노인들만 살고 그 유령 도시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폐허 도시 비슷하게 두 개가 남았다. 한국은 언제 이런 게 나올까요? 20년 빼면 되는 거예요. 35년에서 40년 되면 나올 것이다.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일본은 언제 했을까요? 또 일본을 따라가는 거죠. 2001년부터 10년 동안 70조를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다 18년 전에 마무리했다. 우리는 언제 한다는 거죠? 2017년부터 5년 동안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해서 한다. 똑같다. 18년 차이 났다. 일본은 공무원을 99년도에 다 잘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자를까요? 20년 빼면 딱 나옵니다. 35년, 40년 자릅니다. 일본은 백화점이 다 없어졌다. 15%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다 없어질까요? 35년, 40년 되면 15%밖에 안 남을 거다. 여러분 지금 봐서 백화점 장사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다. 이 선상에 도시재생도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소득을 끄집어내면 된다. 그러나 그거는 못 끄집어내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정해. 단 우리나라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일본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민간을 투입해서 녹번기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마을 만든다고 떠들고 앉아있으니 이래가 무슨 도시재생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을 만드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도 알고 있고요.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근데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을 현 정부가 한 걸로 알아요. 현 정부가 도시재생한 거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도시정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뉴타운을 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 그냥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도시재생법을 만들었다. 공포를 했죠. 그러면 공무원이 도시재생법 만들 줄 압니까? 누가 만들어요? 저 국가투자기관 용역회사에다가 주죠. 그럼 3년 전에 줘야 돼요. 외국에도 2번 출장 갔다 오고 출장 보고서도 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검토 2013년도에 공포를 했다. 이미 시작은 임원 사태 끝나고 나서 시작했다. 법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시작된 것이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도시재생법이 이 기본법 체계상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법을 이야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도표를 제가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도시재생과 어울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첫 번째 일이 보면요. 그래서 왜 이 정부가 도시재생을 하는 걸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서 이제 오차가 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기 맨 위에 보면요.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도시재생을 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를 전부 놓고 국토부가 2013년도에 말이죠. 서울을 두 개를 구분합니다. 도심지에 노화된 것을 경제기반행, 주거지에 노화된 것을 근린재생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본계획을 씁니다. 강릉시, 대전시 다 전국을 말이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요. 두 번째는 지자체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이 지자체 장이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만들어라고 말이죠. 도시재생 전략계획. 기본계획을 만들어놨으니 이걸 보고 그 보고하라는 건 뭡니까? 당신 지자체 장들이니까 자기 지역의 도심준화는 경제기반에 주거지에 노화된 것은 근린재생으로 만들어라. 만들까요? 지자체장들이 국가에서
그 지정해 주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안 만든다는 걸 알고 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노화된 경제 기반행을 올려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근린재생. 그래서 전국에서 해서 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 기반행으로 당첨이 되면은 250억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근린재생으로 당첨이 되면 100억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엊그제 선거했죠. 지금 돈 준다는 지금 다른 일 하게 생겼어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자체가 말이죠. 왜냐면 도로도 좀 청소도 해주고 해서 표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다 올렸죠. 올렸습니다. 자, 올려서 뭐를 했느냐. 이제 올리면 선정을 해야죠. 그게 바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자,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올린 것을, 요거는 이제 화면으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와 있는데요. 자, 2014년도에 전부 올리래 가지고 지금 제1차를 2014년도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기반행, 이건 하나만 적고 그냥 바로 화면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경제 기반행,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 그래서 경제 기반행을 2개를 선정했죠. 여기에 그 다음에 근린재생을 11개를 해서計 1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산역 주변하고 청주시 연초 제조창자, 옛날에 청주시에 담배 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담배를 많이 안 하니까지만요. 그리고 서울 종로의 창진중 이제에서 경제 기반행, 도심지에 노화된 거 2개, 이렇게 해서 13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016년도에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제2차를 33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기반행 5개, 이게 28개, 33개를 또 전부 올리래서 전국을 골고루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제3차를 또 하게 되죠. 제3차. 제3차는 작년 연말인데 2017년 12월에 몇 개를 했습니까? 68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51개를 결정합니다. 51개. 그래서 경제기반행 하나, 근린재생 50개에서 51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언제 했죠? 2달 전에 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날 부랴부랴 9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99개를. 자, 그래서요, 이 96개, 그 다음에 이 3개, 이래서 99개를 선정했다. 이걸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설명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선정한 게 196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한다. 어디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연 100개씩 500개 이 현장을 만들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했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 연 100개씩 500개를 한다고 공약사항이니까 그거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이 이랬다 했다. 196개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 현 정부가 꼭 한다고 생각했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할 일이었죠? 정부가 할 일이요. 일반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요거까지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이니까 뭐 또 늘 필요 없어요. 정부가 법도 만들고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했다.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이건 다 만들 만큼 만들었죠. 이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래서 이게 뭐냐?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것을 네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실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실행을 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죠? 기업이 들어와야 돼. 국가에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할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입찰할 때죠. 그래서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입찰을 했죠. 아까 이 앞에 있는 청주시 내덕동하고 천안
역세권은 이미 현대건설이 수주가 됐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부동산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거의 개발 안 된다고 보시면 맞다. 여기 들어가면은 국가가 돈을 일단 기본 정비시설 투자하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될까요? 다 안 된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뒤로 빠져나오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500개의 현장 중에서 196개의 현장이 생겨났죠. 여기에 전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기업이 다 입찰에 참여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전에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친척 살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이 지방에 사는데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야 지금 일이 되는 것이다. 자, 서울도 문제를 삼았다가 서울도 7개를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7개를 집어넣었죠. 7개를 집어넣었다. 은평지구에서는 여기에 안 넣어준다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도시재생을 이야기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총 몇 가지인가? 도심지의 경제기반형, 그 다음에 근린재생을 이런 4가지로 나눈 거는 이번 정부가 나눴습니다. 근린재생을 중심시가정, 일반근린, 주거정비형, 우리 동네 살리기. 중심시가정을 왜 나눴냐면요. 지금 한 달 있으면 창동 상계지역이 2차에 합격이 된 거죠. 자, 창동 상계지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원도심입니까? 원도심 아니에요. 원도심은 서울역, 이 강남이다. 근데 저기도 노원역에 가면 중심이에요. 그죠? 그 지역의 중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시가지행이라고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중심시가지행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이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 데서 상업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일반 근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까지 다 정했죠. 경제기반은 50만 제곱만까지만 하라. 중심시가지는 20만. 일반 근린은 10만에서 15만. 주거정비는 5만에서 10만. 너무 크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도시재생으로 발주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 보세요. 국가가 1단계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거고, 공용주차장도 땅을 사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 국가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이럴 테니까 민간 여러분이 이 사이에 와서, 재건축을 소규모로 해달라. 이거죠. 이거다. 근데 지금도 시큰둥하고 있다. 이래가 뭐 돈이 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도시재생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역세권은 현대건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혼자서 4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열심히 해왔다. 3조 6,500억을 들여가지고 서울 도시재생 2025년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도시재생을 했느니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여기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 1,000억을 투자했는데 왜 그럴까요?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에 도시재생한 거를 서울역 앞에 고가다리에 화분 5개 갖다 얹은 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렵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요. 본론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일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요거 직접적인 것을 제가 들어가면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5명이 여기서 좀 재건축을 해가 5명이 똘똘 뭉쳐가 하려는데 그런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법은 없다. 이걸 여기를 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 허가를 넣으면 내줘도 6명이 재건축을 했다 내주면 절대 우리나라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개인이 한꺼번에 사가 짓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서울시장이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재생은 이 법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기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4개의 가로라는 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겁니다. 4개의 도로에 접해가지고 여기에 주택하고 상가가 20년 동안 노화되어 있다면 이 지역은 동의만 해가 올리면 7층까지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땅이 20년 동안, 이 좋은 땅이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노화되어 있는 땅은 천년기념물이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걸 보고 우리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건 만들어낸다. 그래서 서울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합니다. 2014년도에.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쪽면만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면 되겠다. 대신 그럼 공무원들은 왜 이랬을까? 이유는 있어요. 대신 6m 도로를 자기 땅 내부에다 만들어라, 뺑 돌아가면서. 그걸 안 해도 지금 사업성인데 6m 도로를 만들면 됩니까,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불이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게 튀어나오지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도로가 없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6m 도로를 안 만들면 여기는 7층 높이를 평균, 그냥 일률적 7층 높이를 해주는데 여기는 평균 7층으로 해주겠다. 땅값이 여기가 비싸요? 여기가 비싸요? 여기가 2배나 비싸요. 그럼 여기는 10층 올리게끔 해주겠다. 그럼 이 뒤에는 몇 층 올리면 되죠? 4층만 올려도 된다. 여기 현재의 도시재생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역세권, 전통시장, 뉴타운 해제지, 저층 주원오거지, 폐공장 부지, 군부대 주둔지, 철도 역사, 세대 상권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다 선정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고 정리해놨죠. 그래서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하고 연 100개씩 500개의 도시재생 현장을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임대주택 17만 가구, 청년주택 30만 가구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모델도 저층, 정비사업, 역세권 이래서 6개의 모델을 전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일 문제는 뭘까요? 이제 요거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다 좋은데 월급 나오는 거 뻔합니다. 아무리 기획사도 돈 없으면 다 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다. 기획사는 뭐예요? 나라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원은 정부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5조 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주택기금을 가져온다. 문의만 바꿨다. 이것은 뭐죠? 임대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조 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LH공사밖에 없어요. 그런 게. LH공사 자기 빚도 못 갚고 회계 처리만 살짝 해놓은 거다. 지금 8조가 빈다. 8조가. 그래서 시큰둥하는 겁니다. 야, 저러다 많은 거 아니냐.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자, 2조는 이제 이것은 알아야 우리 진행될 것인가. 2조는 정부에서 가온다니까 100% 나옵니다. 2조. 5조가 문제인데요. 이 5조는 임대주택 지으려고 나온 돈인데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30%만 가져온다고 칩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1.5조. 그 다음에 만약에 3조가 공기업에서 가온다는 이것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출가 30%만 가져오자. 그러면 1조입니다. 그러면 4.5조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요. 현 정부가 5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도시재생을. 그럼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의 이 공정을 보면 처음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중간에 가서 돈이 들어간다. 벌써 2년 지나서 돈 별로 안 들어갔어요. 연 10조씩 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 돈 거의 안 들어갔어. 내년 중반까지도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2019년 중반부터 간다면은 요 돈만 나와도 완전히 불가능한 아니다. 어느 정도
건설 공정이 처음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진짜 핫한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인 도시 재생이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했고요. 보통 제가 CEO 과정에서도 2시간 반을 하는데 지금 1시간 반 안에 이걸 끝을 내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중간에 바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올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잘 몰라요.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뭘까 하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2018년 2월 9일 날 첫 시행이 들어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합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걸 원어로 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별법입니다. 이것이 2월 9일부터 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약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자, 그래서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조금 손을 본 겁니다. 잘 되게끔.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른 것은 다 못하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합쳐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바꿨죠. 통폐합을 지금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서 그냥 재개발사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던 것들을 이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시행했는데 실적이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소규모 주택,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이라는 걸 요번에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심지를 개발하는 법은 이 법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이 법으로 통일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사실 어저께 말했죠. 저층 주거지 일이 안 되니까 저층 주거지 사업 모델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빈 교수님하고 어저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말로만 하고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저께 창립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이 실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요. 한번 위에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례로 그냥 할 거고요. 2인 이상만 서로 동의를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2인 이상만 동의를 하면은 서로 맞백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맞백 건축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아까 얘기했죠. 한쪽 면만 6m에 도로 접해도 20가구만 동의하면 할 수 있게끔 된 법이 요 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200세대 미만일 경우에 이것은 일반식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 세 가지를 뭉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 요거는 그냥 화면을 보겠습니다. 단독 주택 재건축을 하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전부 정비구역을 해제해줬죠. 단독 주택 재건축도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다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쪽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단독 주택 재건축 사업이 없어진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전을 해줬다가 그래도 사업이 안 돼서 요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으로 다시 법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사업법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거 만드는데 지금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빠뜨리고 제가 못 넣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설립하고 조합을, 이건 5년 걸려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앞에 거 없애버렸어. 정비사 지정 안 해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합 설립만 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실적이 한 건밖에 안 나서 5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되고. 그래서 요번에 새로 만든 법이 뭐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걸 보완했고 다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3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 조합 설립만 하고 신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또 관리처분 인가도 생략해준다. 그럼 1년에서 2년에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만 합의하면은 1년 이내에 조그마한 공동주택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바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금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요. 자, 여기서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이제 맞배 건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몇 분이 됐나? 이것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거 어디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끝낼까요? 아, 오케이. 끝내겠습니다. 네, 갔다 오십시오. 자,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지금 아파트 문화로 우리나라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제 박사 논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지금 15층 지었죠? 그거 사람도 80대면 돌아가시죠? 아파트는 안 죽을까요? 결국은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털어내야 된다. 그러나 5층짜리는 재건축이 됐죠. 잠실 가보세요. 잠실 그 가면 5층짜리 아파트를 얼마나 올렸어요? 6배를 튀겨가지고 30정으로 제2 롯데월드에 쫙 지어놨다. 그 재건축 비용 누가 줬어요? 조합 주민이 줬습니까? 국가가 줬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다. 누가 줬습니까? 시세가 줬다. 6배를 튀기니까. 근데 15층짜리도 여러분 재건축하려고 공사비 저축 내는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배를 튀겨야 됩니다. 그러면 90층을 올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간다. 15층 넘는 거는 1대1 재건축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 아파트를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왔지만 이 아파트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진짜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 아파트는 노후화될 것이다. 사람 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나마 중산층이라도 하면 됐지만 우리 20대 30대는 저 노후화된 15층이 넘는 30층 아파트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아직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만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못 짓는 땅만 지금 남아있죠. 우리나라 전국에 남아있다. 이거는 완전하게 앞으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도 잘 몰라요 지금. 제가 가장 문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자, 여기에 이거 여러분 재건축 할 거예요, 이거? 뜯어가 새로 지을 것이냐고. 이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안에도 세가 안 나가지고 세도 얼마 못 받아요. 이거 노후화대가 40년 돼가지고 이제 저거 재건축도 안 돼서 전부 저리돼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다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입니다. 그죠? 전국입니다. 자, 여기 전부 다 똑같다. 전국이 이게 40년 인천, 서울 전부 다 그렇다. 이걸 다시 뜯고 새로 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저걸 제대로 놔둘 것인가? 어차피 아파트를 못 지어서 된 건데 이게 나온 법이 바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맞배 건축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것이 사업성이 살아나야 누군가는 지을 것이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 3동이 3층짜리가 있었다. 요것을 붙이는 겁니다. 이걸 딱 붙여버려요.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면 다 집이 딱딱 붙어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집이 다 붙고 후진국은 집이 떨어져 있어 원래.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리 붙이고 주차장도 밑을 다 같이 쓰게 만듭니다. 단 소유는 분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용적률이 전부 살아났죠. 이것이 이제 맛백 건축이 요번에 시행된 거죠. 맛백 건축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2사람만 합의하면, 자, 그러면 여기가 용적률이 붙이다 보니까 다 살아났다. 얼마가 살아나는? 38% 정도가 살아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거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요. 이리 떨어져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이렇게 붙여서 짓게끔 현재 법이 나온 것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법에는 이 다가구 3층짜리는 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어야 됩니까? 50c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50cm 띄어가면 공사를 못해. 옆에 땅 파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1m씩 띄어놨습니다. 최소한. 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50cm지만 실제로는 전부 1m씩 띄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2m가 전부 용적률로 살아난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다. 이게 이제 맛백 건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성이 없던 것들이 저걸 붙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용적률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지하 주차장을 합치다 보니까 아까 여기 만약에요. 요 밑에 하나하나씩 지하를 넣으면 이건 차 밑에 들어가지도 않죠. 이걸 통으로 했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번 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맛백 건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가보면 이게 이리 맛백 붙였죠. 사실 소유권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것도 다 붙여놨다, 외국은. 자, 이제 요거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한 건데요. 단독주택을, 왜냐면요. 나는 저 사람은 아주, 요새는 우리 아파트끼리 살아도 서로 잘 모르죠. 주택끼리 살아도 서로 안 보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을 합치라면 합치겠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 합치라, 붙여놓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그러면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뭐 대충 괜찮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꼭 요렇게 짓지 말고 요렇게 공동주택으로 지어라. 그리고 요 1층 발코니를 띄우면은 위에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세대가 했다면은 그 원래 주인이 이걸 가지고 이거는 분양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짓느냐. 그런 문제에 또 걸립니다.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 이런 거 아파트 한 동씩 지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한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짓고 이제 요렇게 그냥 따로 지어서 맛백을 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맛백 건축이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그래서 요래된 것을 이제 붙여서 100만 붙여서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현행법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또 하나는 2가지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집이 나타났다. 이 원래 이런 집 못 짓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는 법적으로 안 되는 집이 나타났다. 언제부터 나타난 걸까요? 2015년 3월 5일부터 나타난 집이다. 그전에는 이런 집을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제 두 번째는 도로 사선 제한 폐지다. 이게 도로 사선 제한 폐지입니다. 사선 제한을 폐지했죠? 사선 제한 폐지다. 자, 뭡니까? 이게 2가지가 도시 재생의 가장 핫한 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자, 도로가 4m 도로면은 여기에 건물 높이는 1.5배 높이 6m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6m 더 올라가려면 뒤로 당겨야 됩니다. 또 당기고. 그래서 전부 집들이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었죠. 요새는 이런 집은 다시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용적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올라가게 된다. 왜?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 아주 아파트 이상으로 좋은 겁니다. 여기 주차 한 대만 됩니다. 여기 거실, 부부 침실, 아이들 방. 아파트 못지않게 5평도 안 되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앞으로는 작은 땅을 사는 게 중요하다. 돈 많이 들여가 큰 땅 사면은 좋지만 그건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자율주택 정비사면 이 땅을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두 사람만 합의, 혼자서는 안 돼요. 반드시 2인 이상만 합의하면 여기에다가 붙여서 단독으로도 지을 수 있고 공동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이론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페 건축과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전국에 있는 노후 주택들이 용적률이 35%에서 40%가 살아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법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쪽이 남향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렇게 집들이 다 돼 있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집들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다 돼 있다. 자, 그런데요, 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집을 뜯어가 새로 짓는다고 합시다. 지금 요 집이 요 집, 요 집이 요 집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집을 뜯어가 새로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남향 1조권 사선 제한은 살아 있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은 없어졌는데 1조권 사선 제한이 살아 있어요. 1조권 사선 제한 뭐죠? 우리 거실은 햇볕 가리지 마라. 그래서요, 요 집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요 집 때문에 요렇게 당겨서 요렇게 지어야 돼.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천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마페 건축, 자, 그 다음에 요 집은 또 어떻습니까? 요 집은 요 집 때문에 이쪽이 남향이라면은 또 요렇게 요렇게 해서 햇빛이 들어가요. 그럼 요만큼이 다 면적이 다 날아갔죠, 그죠? 다 날아갔다. 이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무력화시키는 법이 뭐죠? 무력화시키는 법. 이거예요, 이거. 붙여버리면 돼. 붙여버리면. 붙여버렸다. 붙여버리니까 향이 없어져 버렸죠? 자, 그냥 내놓겠습니다. 향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만 있는 1조권 사선 제한을 무력화시킨 법이 바로 이 마페 건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붙여버리면 향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용적률들이 전부 다시 살아났죠? 살아났다. 그래서 사업성이 개선, 실제로 해보니까 45% 정도의 사업성이 더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불러다가 제가 건설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켰어요. 이분이 지금 18세대를 사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1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여기 쉐어하우스도 넣고 요거는 2세대를 붙이고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면 여기가 좋아지겠죠. 또 뒤에 좋아지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1호로 나오는데 이분들 이제 포럼 멤버로 불러가지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말로만 떠들지 실제적으로 기업이 와서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포럼을 만든 바로 대청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모델 포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줍니다. 공용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 최대한을 다 해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이 400%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허가를 넣으면 320% 이상 찾아먹기 어렵다. 그런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면 이걸 399%까지 무조건 해주겠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다. 그리고 이제 주거에는 주차 시설이 문제죠. 아무리 지하를 판다 하더라도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 600m 거리에 싼 땅이 사가지고 그게 만약 공용주차장이 있다면 그것도 주차장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주택을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집어넣는다면 20% 여기 한다면은 용적률을 또 상한까지 해주겠다. 이것이 지금 나온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빌라를 짓게 되면은 돈 빌려줍니까? 공사비를? 은행에서 절대 안 빌려준다. 분양 안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건설업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나라가 공사비의 50에서 70%를 1.5%로 지금 빌려준다. 그럼 여기서도 한 7%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큰 은행은 안 빌려주고요. 저축은행에 가면 전부 10% 이상도 못 빌려옵니다. 근데 지금 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빌려주는데요.
빌려가라고 지금 영업으로 다니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 이건 몰라가지고. 나라 돈으로 집 짓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나라에서 1.5%로 무조건 두 사람만 합의해 오면은 해준다. 이제 그 1호를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도 상당히 문이 열렸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공부를 못했고요. 이걸 또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했다. 또 하나는 진짜 빌려줄까 의심하고 있다. 완벽하게 빌려줍니다. 제가 이 사람을 불러다 다시 강의를 시켰어요. 이거 직접 빌려주는 사람을. 그래서 실제로 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도 지금까지 벌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돈을 들여서 두 사람만 합의해오면 그냥 합의만 하면 됩니다. 감정원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해줍니다. 설계까지 다 해줍니다. 청량까지 다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 강의를 시켰는데 강의를 안 받는다고. 받으면 잘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강의를 받지 말고 강의를 받고 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해줘라 그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갈 때 차비만 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1호가 등장을 했다. 서울 당산동에 이걸 엄청나게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봤을 것입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한 사람을 제가 불러가지고 또 강의를 시켰는데요. 자,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58번지에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실제로요 3명이 4필지입니다. 요 4필지 집이 요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살겠어요, 안 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다. 요 집입니다. 요 집이 일로 공동주택으로, 아까 단독으로 바뀐 게 공동주택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1층을 공용 공간으로 놓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제2정주거지역에서. 자, 그래서 1, 2, 3, 4, 5. 원래는 4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요거는 층으로 안 쳐요. 그래서 1층은 주차시설로 하고 2층은 걸린 상가로 넣고요. 그래서 1층에 상가하고 이 주인이 위에 집 한 채하고 가지고 그리고 요 위에 것을 자, 그러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55억이 나오는데 27억, 50%, 27억 1,000만 원을 1.5% 다 빌려줬습니다. 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1호로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임대주택으로 판다면 70%를 빌려준다. 70% 빌려준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서울시가 이 땅을 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을까요? 다 쫓아내죠.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가 살면서 위에 짓는 것까지 이 주민이 쫓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줘놨죠. 줘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도면까지 다 그려줬어요. 그래서 1, 2, 3, 4층까지 그래서 3개의 필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1호의 도시재생 자율주택 1호를 지금 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큰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을 이 옆에 거 살 필요 없어요. 뒤에 거 사도 돼. 뒤에 거. 뒤에 거는 싸거든요. 두 사람만 하면 되니까. 뒤에 걸 사면 된다. 그리고 땅 큰 거 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아까 6평만 돼도 아까 집이 3층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찾아낼 것인가.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옆에 있는 이런 노후화된 지역이 살아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우리가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 전부 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들이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나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에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게 한 40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경북 경산시에.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사람을 불러가 물으면 참 특이합니다. 솔직히 잘 되겠냐 물어봤더니만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 한국감정원에 있는 분이 한국감정원에서 대행을 다 해주는데요. 한국 사람은 2명에서 3명 넘으면 아무 사업도 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딱 4명, 5명 되니까 벌써 표류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현행법으로 등장한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왕시에도 이미 요 4사람이
필지를 합쳐서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걸 또 50%로 빌려준 거고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부가 그렇게 힘을 쏟아부었지만 딱 사례 1개 나오고 말았다. 그래서 가로주택 가지고만은 안 된다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맞백 건축과 또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 법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적용될 것이고, 지금 또 국가에서 1.5%를 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고요. 물론 시행에 뭐 쉬운 일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의 잘 모르고 있고 또 인식이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진짜 돈 빌려주나 이런 의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이 올해가 지나고 나면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반인도 알려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 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쓰겠어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12월 말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써냅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금 한참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핫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앞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의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를 아주 빠른 스피드로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도시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출간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앞으로 지금 노후주택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아파트 문화에서 저층 문화로 진행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탄력적인 어떤 제도와 또 시행이 나올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시간 거의 한 20분 동안 집중해서 강의돼서 고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